청와대의 후보 매수 공작. 청와대가 나서서 상대 후보를 돈 또는 관직, 미끼 이런 걸로 매수한다면 이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선거가 맞죠. 국기문란 미끼 사건입니다. 이 국기문란 미끼 사건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정언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방도도 없을 겁니다. 청와대발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의혹이 새로운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명 수사에 의한 야당 후보 낙선 공작만으로도 심각한데 공직을 미끼로 후보를 후보를 사는 거죠. 공직 죽게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후보 자리를 사는 겁니다. 공직을 미끼로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 억울해하던 임동호, 이 임동호 이분 이름 기억해 두세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버렸습니다. 뒤에 가서 뜨거워라 하고 부인하긴 했지만 그 밝힌 내용이 바로 송병기 메모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부인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걸 좌파 성향의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 내용 중에는 당시의 조국 민정수석과 실명 나옵니다. 조국 한병도 정무수석, 한병도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나왔죠. 그뿐만입니까? 송병기 일지에는 VIP 즉 문재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런 청와대의 전방위적 개입 정황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18일 조선일보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한겨레하고 또 조선일보하고 또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쯤 청와대, 자 보십시오. 민정수석실과 이건 조국이죠. 정무수석실 이거는 한병도죠. 거기서 나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이야기를 했다. 오사카 총영사, 이 오사카 총영사가 더 루킹도 나오더니 이거 뭐 그냥 매관 매직이 아주 눈에 선하게 나타나요. 매관 매직이 뭡니까? 관직을 팔고 직책을 팔고 탐관 오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관 매직이죠. 막 팝니다. 나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19일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조선일보랑 하고 또 한겨레랑 또 했네요.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전화통화만 한 게 아니고 만났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판세 분석 문건을 이렇게 들여 보이면서 문건까지 보여주면서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송철호를 보내야 되니까 이런 명분을 깔은 거죠. 그러면서 고배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동원 씨가 이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도 해왔다고 합니다. 자, 임종석 나왔죠. 임종석 뒤에는 문재인. 문재인은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송병기의 메모장에 그대로 탁 등장합니다. VIP. 또 이분은 경향신문과 또 인터뷰를 합니다.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석급 인사가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계속 불출마를 권유했다. 출마하지 마라. 공사 사장 자리 줄게. 매관 매직. 그것도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이런 매관 매직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부했지만 다른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네요. 이건 낙하산이라 부르면 안 돼요. 이건 매관 매직이고 탐관 오리의 1번이 매관 매직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사람들이 매관매직을 제안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부가 탐관 오리 정부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낙하산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탐관 오리 정부의 매관매직 행위라고 봐야 되고, 흔히 우리 쉬운 말로는 미끼 공작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미끼 공작. 그러면서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면서 청와대로 가서 세 번씩이나 만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송철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무소속 강길부 의원에게도 지역군인 울주군의 공공병원 설립을 대가로 약속한 의혹. 여기는 매관, 매직이 아니라 팔매자, 건수 끝자, 매건이 되겠네요. 매건 행위를 했습니다. 울주군의 공공병원 설립을 대가로 약속한 의혹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길부 의원 이번에 걸렸네요. 자, 보십시다. VIP라고 지칭되는 문재인, 그리고 임종석, 조국, 한병도, 강길부 이렇게 막 걸려들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파문이 일자 18일 밤에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문을 냈지만 정은이 이렇게 각 언론사마다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일관돼 버렸죠. 정은이 일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병기 일지와도 일치해 버립니다. 이 송병기 일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해 버렸습니다.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지금 임동호 씨가 부인한다고 해도 너무 늦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인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언론사마다 다니면서 인터뷰를 다 해버렸을까요? 이걸 어떻게 뺍니까? 송병기 일지에는 경쟁자인 A 공공발전, B 자리 요구 이렇게 돼 있고,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 경선 후보 매수제는 이게 공직선거법 57조 제5, 232조 이렇게 나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훨씬 경미한 선거 여론조사 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최소 징역이 2년은 넘어가야 되지만 상한선인 최고형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임동호입니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일부러 여기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딱 퍼왔는데요. 이거 한겨레 기사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겨레가 기사 지울까봐 저기에다 홀랑파다 날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선을 준비했던 임동호 이 사람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 심규명 변호사 등은 송철호 후보가 단수 후보로 확정된 뒤 예비후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추미애도 끼입니다. 그 당시 민주당 당 대표가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 민주적인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자, 사람 이름 나오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이 사람을 단독 추천해 버렸거든요. 이거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지만 당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미애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작을 벌였던 것을 최종 결행해 준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추미애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 있습니까? 추미애 검증할 때 이 부분 확실하게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악할 소식에 대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종전에는 캠핑장으로 고래를 잡으러 다니더니 이번에는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왜냐? 이 임동호 씨가 그래도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하던 사람입니다. 중량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추미애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자, 봅시다. 언급된 것만 봅시다. 자, 걸린 사람들. 문재인 VIP라는 송병기 일지에서 확인되죠. 그 다음에 임종석 전화까지 했죠. 조국 직접 청와대에 있었죠. 한병도 자리 제안했고, 그 다음에 추미애 걸려있죠. 그 다음에 강길부 의원 걸려있죠. 이런 게이트를
유야무야 한다고 되겠습니까? 몰라 또 이 재판 또한 바뀐 판사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지만 저희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재판하고 있는 것도 판사를 바꿔봅니다. 그래가지고 사건 무마용 판사, 무죄 예약형 판사를 배치해버립니다.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 올려드린 동영상 꼭 보세요. 저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법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을 꽉 다물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급 속보로 전합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가 만약 통과되면 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 RMB가 누차 시간이 없다. 이건 무조건 시간 문제다.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재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4+1 이런 이상한 연합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한국당은 그런 위성정당, 즉 비례한국당,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그때그때 정하면 돼요. 을 만들 수밖에 없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대표 한국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이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우리는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하면서 경고 및 당 내부에 공표했습니다. 4+1 협의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협의체는 비례대표 의석수 중 일부만 연동시키는 캡을 논의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도 저것끼리 또 이견을 보여가지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준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을 씌워서 내년 총선에만 적용하겠다고 한다라며 선거법 캡을 한 번만 쓰고 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정당성도 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면서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퇴물 정치인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정치보험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선거법을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냐라는 질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4+1이라는 이상한 협의체가 단일안 합의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국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막을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좀 더 끌어주겠지만 그걸 완전 봉쇄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좀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재빨리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대거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게,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하도록 전략투표를 호소해서 전체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며칠 전 16일 의원총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해서 관련 시나리오를 들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요 비례한국당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최인식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먼저 등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나오면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인식 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한국당에 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건 파괴력이 있다. 연동형 캡을 절반 이하로 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들겠다고 대놓고 협박한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역대 자유한국당 정당 득표율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면서 심지어 2004년 노무현 탄핵 전국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형편없이 나왔지만 결과는 36%를 가져갔다. 친박연대 같은 경쟁적 우당도 13%나 득표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렇게 볼 때 비례한국당이 연동형과 긴급 속보로 전합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가 만약 통과되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도를 볼 때 파괴력이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내놓기도 한다. 이렇게 민명도 의원이 나서서 파들파들 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은 저걸 분명히 통과시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든 4+1 체제로 한국당 제껴놓고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정당 하나는 창당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이름을 홍보를 하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저는 후한무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쓰면 되고, 만약에 합의가 돼서 그거 안 쓰게 되면은 그거 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등록 이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당을 친박연대 창당해봤죠. 새누리당 창당해봤죠. 두 번이나 창당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빨리 한국당은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부터 서둘러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협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창당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이 바뀐 판사 송인근 부장판사가 정경심 씨 재판을 맡게 된 경위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재판 진행 중에 판사를 바꿔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 바뀐 판사의 김정은식 재판 진행, 정말로 경악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가 마치 무죄를 맞추기 위해서, 무죄를 짜 맞춰주기 위해서 부장판사를 교체해버렸다는 사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판사가 맡은 재판에 정경심뿐만 아니라 환경부 사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덜추어낼 수 있는 많은 사건이 이 판사한테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댓글에 흔히 왜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안 하느냐 하는데, 이 재판부 기피 신청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송인근 판사한테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인근 판사가 자기를 싫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기각해보면 땡입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된 판사라는 어떤 오명을 뒤집씌우기 위한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판사들이 자기를 못 믿겠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다 기각해봅니다. 받아들여진 역사가 우리나라에 한 건인가 두 건인가 극소수인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도저히 이대로는 이 재판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충상 교수가 이야기했던 거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죠. 공소장 변경이 주요 사건, 그 사건의 핵심에 대한 그것이 아닌 한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죄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인근 판사한테 이 사건이 배당되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송인근 판사는 이상하게도 정기 인사가 아닐 때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국의 동생 조건의 영장을 기각해서 큰 비판을 받은 명재건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가 아닐 때 옮겨진 것과 아주 비슷하죠. 그러면서 송인근 판사한테 정경심 씨 사건이 배당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재배당 전에 다른 재판장이 정경심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경심 씨의 편을 들어줄 거로 예상되는 송인근 판사한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 사건을 법원에서 막 돌립니다. 돌리다가 이 사람 정도면 무죄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 판사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부터 이런 재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북한의 김정은식 재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쏴하면 쏘는 거죠. 고사포총으로 갈기하면 갈기는 겁니다. 그런 재판과 뭐가 다른지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송인근 판사가 경제사건 전담부 재판장이라서 정경심 씨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말풍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사건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이충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절도하지 마십시오. 검사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걸 법정에서 검사 측이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인도 변론 내용 제출되어 있지만 그걸 또 다시 구술을 합니다. 이것이
구두로 진행되는 공판 중심주의의 요체입니다. 재판이 옛날하고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서류 위주라면 지금은 구두로 진행되는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었어요. 재판 형식이.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그 내용에 대해 돌아보겠다고 했다 하니까 검사가 구두로 진행되는 공판 중심주의 재판에서 의견도 듣지 않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다른 할 말이 없었는지 검사 앉으세요. 그래서 검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니까 송익은 재판장이 검사 앉아달라. 또 다른 검사가 일어나면서 이건 정당한 요청입니다 하니까 송익은 재판장 앉아달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앉으세요. 막 고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약 12분간 재판장과 검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 다른 검사가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정식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이름이 뭐요? 이름이 뭡니까? 여기서 왜 검사의 이름을 묻습니까? 하니까 검사가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직접 공판에 출석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송익은 재판장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백신 부부장 검사가 일어나서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니까 송익은 재판장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각합니다 하고 바로 기각시켜버립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다시 검사가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습니까 하니까 재판장은 다시 앉으세요. 이게 재판입니까? 이런 재판을 왜 열어야 됩니까?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송익은 재판장은 이를 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프로젝터에 띄워놓고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강백신 부부장 검사도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어버립니다.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해달라 이거죠.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송익은 판사는 과거에 북한을 찬양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종북단체 간부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경력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찬양시를 만들어 유포한 시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적도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좌파 시민단체 사무처장의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정경심씨 재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비위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조국이 개입된 걸로 알려진 큐버스 전 대표 사건도 이 송익은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김정은식 재판을 끌고 있는 송익은 부장판사가 문재인 비리 사건을 다움켜쥐고 있다면 와 사법부 장악 정도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까지 개별 재판에까지 현 정권의 검은 마수가 짙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했다고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댓글 달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합니다. 또 해설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언론들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공격할 것이다.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탄핵 당한 데 대해서 자 보십시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물론 상원에서 부결됩니다. 이건 탄핵 하나만 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선거 전략입니다. 하원의 선거 전략이거든요. 즉 민주당 측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으로서는 이걸 역용해야 되죠. 이걸 역용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잡아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이 아니고 제가 늘 일주일에 한 서너 편 이상은 외신을 가져오잖아요. 이 외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미국의 탄핵제도는 우리나라 검찰제도와 비슷합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상원에다가 재판을 해주세요 하고 넘기는 거라 같습니다. 그러면 상원은 전부 배심원이 되고 미국의 대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주심 판사는 사회를 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기명투표예요. 자기 이름을 쓰고 찬성 반대를 나타내야 돼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투표다 보니까 만약에 탄핵에 동조를 해버리면 자기 지역구에서 다음에 재선될 확률이 낮아져요. 상원의원이.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의원일 경우 대놓고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상원 몇 명인지 아시죠? 100명입니다. 이 100명의 3분의 1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67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비결됩니다. 단지 탄핵은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재선에 이 탄핵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트럼프도 중요하고 민주당도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겠죠. 막 떠들 겁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즉 미국 공화당 성향의 즉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 되지도 않을 사안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절대로 이 탄핵안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00% 부결됩니다. 이거는 99.9%가 아니라 100% 부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결될 때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입니다. 그때가 기회죠. 내년도 1월 달에 열리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갤럽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치고 미국 갤럽은 안 그래요. 대체적으로 냉정하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달 2일에서 15일간 그러니까 무려 2주 동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다 대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6%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6%가 한꺼번에 펄쩍 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었어요. 확실해요.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45%예요. 그러면은 재선 가도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잡게 되는데 여기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탄핵안은 부결되겠지만 아슬아슬하게 나온다든지 공화당에서 단 한 표의 반란표라도 나오면 트럼프로서는 좀 찝찝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탄핵안이 상원으로 가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드러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변동은 없겠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드러나면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 여론을 어디로 잡아 빼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탄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실험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때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강공을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분석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고 미국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영국과 프랑스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 김정은이가 이 탄핵 전국에서 ICBM을 날리지 않는다면 트럼프한테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도 분석가들은 그렇게 떠들어요.
여기서 트럼프의 코트를 잡아 당기면은 죽는 거고, 여기서 트럼프의 코트를 안 잡아 당기고 자꾸만 있는다든지 또는 코트를 잡은 손을 놔버린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 탄핵 정국에서 도움을 준 셈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약간의 선물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성격은 또 달라요. 김정은이는 자기 내부 단속을 위해서 연말로 시한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이 시한을 정해놓은 걸 어떻게 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ICBM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자기 내부를 단속할 액션이 나와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는 트럼프라 치고, 그거는 자기도 생각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라 치고 당장 내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리더십의 손상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같은 어린애는 한번 리더십 손상 당하면 군부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리더십의 손상 그 자체가 김정은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어떤 도전이 되어버립니다. 자, 거기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편들어주고 있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막 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남북 철도 연결, 중국과 러시아의 비율을 막 맞추고 있으면서 김정은을 편들고 중국을 편들고 러시아를 편들면서 미국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트럼프로서는 여기에서 문재인이 괘씸한 것은 뭐 쌓여왔던 거지만 문재인이 아주 많이 괘씸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괘씸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내 재선을 도와줘야 되는데 김정은이 편들고 중국 편들고 러시아 편을 들어?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야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 국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탄핵 하나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각국의 영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문재인은 평화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 남북 철도 연결, 기타 등등 김정은이에게 돈보따리를 쥐어주는 그런 평화경제에 대한 구상을 오늘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돼서 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재선에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로서는 북한은 신경 쓰입니다. 북한 신경 쓰이면 문재인도 신경 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트럼프 탄핵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손실로 다가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북송한 두 청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11월 한국 정부가 동료 어민을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체포될 위기에 처해서 탈출을 했던 청년들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강제 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 브로커였다고 합니다. 그냥 생사람을 잡았네요. 잡았어.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조업 중인 오징어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3명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1명은 붙잡혔고
2명은 도망쳐서 그 목선을 타고 남하를 시도했던 겁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정상적인 귀순이라 보기 어렵고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판단해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 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목선에 태워서 탈출을 시키려던 중 적발이 된 겁니다. 이때 북한 주민 16명은 모두 국가보위부에 체포됐고 자신들은 남한으로 탈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 3명은 모두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중 1명이 먼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간신히 탈북에 성공했으나 한국 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할 당시 적법성 논란도 크게 일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알면서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성줄에 묶인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이 적은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죄 없는 북한 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 범죄까지 뒤집어 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 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배가 15m짜리입니다. 여기서 사람 16명을 고작 2~3명이 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살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화감독 장성산 씨라고 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영화감독 장성산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겁니다. 야, 성산 형님 석도 아요. 석도 아요 할 때 석도는 돌머리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22살짜리, 23살짜리 야들이 비실비실 영양실조병이 있어서 인민군대도 못 갔다 온 아들이요. 김책에서 먼저 잡힌 아재가 범인이랍니다. 진짜로 누가 그래? 어저께 청진에 있는 소비차대방하고 통화했어.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 남조선 애들이 작가난기요. 남조선 애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요. 들어보이 22살, 23살 거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거더만. 이런 정언이 나오고 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선원 2명을 선상 집단 살해 주범으로 단정을 짓고 강제 북송한 다음날 국회에서 선원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귀순 의사의 신빙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은 털린 근거에 기반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 죄를 다 어찌하려고 이럽니까? 13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들이 납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이 조국은 북한입니다. 하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 김책항 귀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차로 16명이 나왔다가 도로 돌아갑니다. 도로 돌아갈 때 그때 했던 말. 그때는 돌아가는 이유가 16명이 체포됐잖아요. 체포되니까 와이고 우리도 죽겠구나 하고 돌아갔죠. 죽더라도 북한에 가서 죽겠다는 것은 그때 돌아갈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명이 체포가 또 되자 2명은 탈출을 했죠. 2명이 탈출하면서 이번에는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살짝 돌려버리는 거예요. 선상살인사건 이후 어획물을 팔아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돌아갈 때 이 어로작업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어로작업한 어획물을 팔고 그 자금으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그때 명분삼아 했던 이야기가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3명이 돌아갔다가 1명이 잡히니까 2명이 다시 탈출해가지고 이번에 기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했던 이야기를 이때 했다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당국자는 합동신문 조사 때 새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말이 확실하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당국자가 이걸 재확인을 또 했습니다. 두 선언은 납포된 후, 이 선박이 납포된 후에, 이 목선입니다. 납포된 후에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강제로 북송을 해놓고 엉뚱한 거짓말로 그 명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선원 2명이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서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받아 유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인민군에도 못 들어간 그런 허약한 청년이 16명을 어떻게 저 좁은 배에서 남모르게 살해를 합니까? 그걸 믿으라고 발표를 하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 죄를 다 어찌하라고 그러십니까? 결국 공모자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되고 나머지 2명 오모 씨와 김모 씨가 NLL을 남하에서 도주하다가 지난 2일 우리 해군에게 검거됐고 7일 강제 송환됐습니다. 앞서 김현철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검찰은 이런 사람 잡아야 됩니다. 국회에 가서 위증을 했잖아요. 국회에 가서 위증하면 처벌 받습니다. 이거 처벌해야 돼요. 선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선서하고 이런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 선원 2명이 신문 과정에서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와 기북 의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모두 표하면서 오락가락했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귀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부분 역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 선원들은 지난 2일 납포된 뒤 이례적으로 즉각, 원래 즉각 안 하거든요. 이례적으로 즉각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돼 가지고 3일부터 바로 신문을 받았고 조사 이틀 만인 5일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북측에 추방 결정을 알렸으며 북한 선원들은 신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안대로 눈을 가리고 참 못된 짓 많이 합니다. 북송되는 걸 안 알려준 거죠. 북송될 때까지도 안 알려준 겁니다. 속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문가 가지고 판문점까지 이송돼서 바로 강제 부송 당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있죠. 거기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를 해가지고 강제 북송이 국가안보실 직권으로 결정된 정황 등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정부가 의도된 탈북민 인권 탄압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이 15m짜리 목선에서 16명을 한꺼번에 살해를 합니까? 이것도 역시 의문이고 법조계 일각에서 또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 발표가 만약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해도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형사 절차를 거쳐서 진상이 규명된 뒤에 오 씨와 김 씨의 거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북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인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고문과 처형이 횡행하는 국가라고 볼 수도 없는 집단으로 북송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어쩌려고 그 죄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런 짓까지 자행해야 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김재철 통일부 장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신형 항공모함 산둥함. 이 산둥함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깡통입니다. 그냥 깡통입니다. 더구나 우리 경항모, 우리가 지금 경항모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거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야 착수될 것 같은데 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이 이 산둥함입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랴오닝함은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라기보다는 구소련 시절의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걸 가져온 겁니다. 그건 더 깡통입니다. 이 산둥함이 취역하면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둥함의 전력을 두고 과연 위협이 되느냐,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해서 위협이 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산둥함은 구소련제 항모인 랴오닝함보다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현대 항공모함의 가장 기초적인 자산, 사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력은 제2차 세계대전 시절의 항공모함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은 지금 이걸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CCTV가 나서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첫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가 취역했다. 어제 취역했습니다. 산둥함은 만재 배수량이 7만 톤으로 기존 6만 7천 톤급인 랴오닝함보다 조금 더 덩어리가 큽니다. 그리고 함재기를 40기를 배치할 수 있어서 26기가 배치되던 랴오닝함보다 함재기 탑재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산둥함은 남중국해를 마주보고 있는 하이난성 산야기지에 배치돼 가지고 앞으로 남중국해와 대만 일대의 영유권 분쟁 발생 시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원돼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 남중국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 국가에서는 이 산둥함 잡을 미사일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산둥함을 한 방에 잡겠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협에 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둥함을 상대할 항공모함이 대만이나 베트남 항공모함 한 척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상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보다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함수가 끄덕 들려 있죠. 저게 스키 점프라는 겁니다. 샥 하고 올라갈 때 이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쪽을 좀 드러놨습니다. 이걸 스키 점프라는 방식인데 이륙하는 방식이 2차 대전 때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함재기를 딱 붙들고 있다가 이 함재기가 최대한 속도로 가속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꽉 가속하다가 브레이크를 탁 놔주면은 그 함재기의 자체 속도로 휙 하고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발진해가지고 최고 속도로 올릴 때까지 여기 붙들려 있으면서 완전 가속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떠야 되죠. 이거 실패하면 그냥 바다에 꼭 떨어집니다. 그 앞에 콕 떨어집니다. 물론 미군 항공모함에서도 그 앞에 톡 떨어지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에는 항상 그런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항공모함이 뭡니까? 움직이는 공항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공항 역할을 이게 제대로 하느냐. 특히 이 항공모함은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왜냐? 맞바람을 받고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맞바람이 안 치면 비행기 뜨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다시 넘어가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싹 이렇게 가면서 비행기를 날립니다. 이 산둥함에는 각종 첨단 전자 장비와 첨단 레이더가 장착됐다고 하지만 현대 항공모함의 필수 조건인 사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덩치가 움직이는데 디젤을 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이 항공모함이 디젤을 떼고 움직이면 그 옆에 디젤을 따로 싣고 다니는 주유소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해상 주유소 비슷한 거죠. 그게 따라다니면서 무악 쏟아부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디젤을 떼거든요. 이게 핵 추진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는 핵 발전기가 소형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초소형까지도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얹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우리나라 소형 원자력 발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항공모함이든 경항공모함이든 제발 해군 수뇌부들이 이 정신 상태를 바꿔가지고 빨리 원자력 발전기를 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기름 떼는 걸 없앨 수가 있습니다. 기름만 안 떼면은 이게 옆에 주유소를 주유소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주유함을 따로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연료함이 또 얼마나 기름을 먹고 그것도 수시로 대주고 전투 중인데 이거 대주다가 폭격당하면 그냥 끝이죠. 거기다가 중국 잠수함은 경운기 수준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요.
이 항공모함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한테 잡히면 그냥 날아가 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조용하기가 돌고래보다 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진짜로 잡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한 두어 척 와가지고 어뢰로 풍풍풍 쏴보면 이거 날아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출기입니다. 사출기가 뭐냐면 투석기라는 뜻입니다. 쾅 하고 돌멩이 날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투석기가 돌멩이 날리듯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여기다 딱 걸어놓고 새총 쏘듯이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세냐면 몇십 톤씩 하는 전폭기를 그냥 한 방에 띄워버립니다. 쉐 하고 그냥 띄워버립니다. 이 사출기는 스팀으로 움직입니다. 수증기로 움직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좀 더 발전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수증기 사출기도 고물이 될 판입니다. 앞으로는 전자기력으로 쏩니다. 전자기력에서 같은 끈끼리 밀죠. 그 힘으로 날립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필요한 건 전기입니다. 전기. 앞으로 항공모함이든 대형 수송함이든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 이런 수증기 시대도 가게 되면 전기가 짱입니다. 전기가 왕입니다. 이 전기를 무제한 생산할 수 있는 게 경유로 됩니까? 원자력 발전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이 항공모함이 싣고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좀 소형화시켜야 됩니다. 미국도 상당히 소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항모를 디젤 가스터빈 결합 방식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원자력 발전기로 대체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걸 이 정권 바뀌면 빨리 바꿀 수가 있는 힘이 우리 우파한테 생길 겁니다. 이게 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짧죠? 여기서 그냥 새총 쏘듯이 전투기를 콱 쏴날립니다. 더군다나 요즘 전투기는 전투뿐만 아니라 폭격도 담당합니다. 전폭기죠, 말하자면. 이 전폭기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다시 떠야 되는데 사출기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만 다니려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의 횟수밖에 못 뜹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40기를 싣고 있다 해서 이게 한 번 뜰 동안 여기 15기만 가지고 있어도 3번을 날리면 45개가 뜬 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게 15기만 싣고 다녀도 이거 잡습니다. 더군다나 F-35B 같은 경우는 이 사출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자리에서 수직이 착륙을 해버리잖아요. 단지 수직이 착륙할 때는 이 갑판이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판이 녹아버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박에 F-35B를 실으면 갑판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특수갑판 써야 됩니다. 그것 정도만 해도 중국 저 항모 저거 깡통 취급해도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산둥함에 디젤 엔진이라 하더라도 사출기가 완전히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디젤 엔진을 아무리 돌려도 디젤 엔진이 배 움직이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도 이 사출기를 운용할 만큼 전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골치입니다. 배수량은 약 3, 4만 톤급. 그러니까 대형 수송 전함이 되죠. 그리고 함재기는 F-35B를 짓는다고 합니다. F-35B를 실으면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리기 때문에 사출기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EMP탄, 전자기 펄스탄도 도입하고 합동 화력함도 건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주목을 받는 부분이 바로 경항모입니다. 이건 일본과 중국이 둘 다가 눈을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이게 원자력으로 움직이면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끝내줍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어떤 거냐? 니미츠급은 열출력 350메가와트 톤입니다. 전기출력은 32메가와트입니다. 그런 수준의 웨스팅하우스 A4W 원자로 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포드급은 열출력을 40% 늘려가지고 700메가와트 톤, 전기출력은 4배를 키워가지고 150메가와트에 달하는 벡텔의 신형 원자로 A1B 2개를 탑재합니다. 이것이 포드급입니다. 자, 우리가 사우디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원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소형 원전 스마트는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다목적 일체형 소형 원자로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100메가와트라 그랬죠. 앞에서 150메가와트. 그러면 100메가와트짜리 두 개 실으면 니미츠보다는 크고 포도보다는 좀 작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150메가와트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소형화시키는 게 어렵지. 이걸 조금 더 키우는 거는 누워서 떡 먹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데는 실적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원전 갖다 얹으면 두산중공업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디젤 경비를 확 절감할 수 있겠죠. 물론 처음 만들 때는 원자로가 들어가니까 좀 더 비싸진다고 하지만 이게 한 번 만들면 20년, 30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들어가는 경유값 치면 이게 싸죠. 왜 그러면 제가 경항모에도 전기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무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자 다른 영상이 또 막 올라가면서 그때 이슈가 다른 걸 덮어버리니까 이걸 많은 분들이 못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번쯤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상 나갑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경항공모함을 가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요소를 몇 개 발견했습니다.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론이 일어서 우리의 국방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진취적이고 미래형으로 개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020년, 2024년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죠. 국방 5개년 계획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경항공모함 이거 옛날부터 참 많이 주장해 오시던 거죠. 경항공모함을 가지고 전자기 펄서 EMP 탄을 도입하고 뭐 이래가지고 경항공모함 이거는 F-35B 있죠. F-35B가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항공모함은 이렇게 샥 발진해가 나가기 때문에 이 비행갑판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게 되면 비행갑판이 좀 짧아도 되죠. 대신에 F-35B가 위로 뜰 때 아래로 강한 분사를 하게 되는데 웬만한 전함에서는 이게 작동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강하게 제트를 분사를 할 때 밑에 갑판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행갑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경항공모함은 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유 엔진과 가스 터빈으로 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경유와 가스 이거는 돈만 들어가고 수리도 자주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원자력 추진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참 많습니다. 경항공모함에 원자력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보십시오. 거기도 원자력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핵 추진으로 하게 되면 연료비가 안 들어갑니다. 처음 만들 때는 좀 비싸지죠, 물론. 그런데 우리 기술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 추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형 무기인 레이저포 그리고 레이건 이런 게 장착될 때를 대비해서 전력이 빵빵하게 돌아가야 이것들이 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핵 추진이 돼야 됩니다. 원자력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항공모함은 F-35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착륙 수송함으로도 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다목적입니다. 다목적이라면 이 경항공모함 자체가 레이저 방어 시스템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레일건을 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함으로 해가지고 이 한 대로 멀티퍼포스 여러 가지 목적을 다목적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해군은 모델함으로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그리고 프랑스의 PA2 이런 항공모함을 예정하고 있는데 퀸 엘리자베스호의 추진 방식은 가스 터빈 플러스 디젤 엔진입니다. 이거 운행할 때마다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항공모함에 원자로를 어떤 걸 싣는지 한번 봅시다. 니미츠급은 열출력 550MW에서 전기 출력은 32MW가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A4W라는 원자로 2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포드급은 많이 커졌죠. 열출력은 40%가 늘어나서 700MW 톤,
전기 출력은 4배를 키워서 150메가와트 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벡텔의 신형 원자로 A1B를 2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모함들은 주변에 호위함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닙니다. 물론 잠수함도 있고 공중 이렇게 옆으로 호위함을 쭉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항공모함이 그런 호위함들을 확 데리고 다니는 그런 경비 써야 됩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런 호위함들이 다수가 이거 하나에 매달려가 다녀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로 한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이게 국내 독자 기술이에요. 이게 차세대 소형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이거는 한 개당 100메가와트는 쉽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100메가와트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쳐다봤을 때 포드급이 얼마 쓴다 그랬죠? 150메가와트. 포드급은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비행기도 100대 넘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150메가와트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이 100메가와트 한 개면 경항공모함으로 볼 때는 충분하고도 떡을 치고도 남죠. 남는데 이것을 2개를 실으면 보통 2개씩 싣습니다. 한 개가 고장나면 나머지 한 개로도 충분히 항모를 굴릴 수 있고 이 2개가 다 돌아갈 때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생산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물론 이게 항공모함용으로 실릴 때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설계부터 해가지고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스마트 원자로 한 개가 열 출력이 330메가와트 톤이 나오고 전기 출력이 100메가와트 E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전환을 해가지고 평상시 1조 이상의 이익을 내던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356억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두산중공업이 참 이런 거 박수 보내줘야 됩니다. 기업이지만 정말로 박수 보내야 됩니다. 이런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첫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최소 12억 달러 규모의 소형 원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2억 달러면 최소한 1,000원 잡아도 1조 2천억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은 약 6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내는 소형 모듈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던 건 미국 뉴스케일 파워라는 데와 소형 모듈 원전을 12기가 들어가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요. 이 12기 각각 한 개씩이 약 6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냅니다. 60메가와트면 2개면 얼마라고요? 120메가와트가 나오죠. 120메가와트면은 초대형 항공모함을 굴릴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다량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어디에 쓸 거냐? 뭐가 그래 필요하냐? 레이저 무기하고 레일건 이게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이 정도 전기만 있으면 당장 레일건을 실용화할 수 있습니다. 레일건이 뭡니까? 전기장치 아닙니까? 레일건 한 방 쏠 때 전기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레일건에 폭약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레일건이라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타면 추진력이 일로 나온다. 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전기만 통해주면 그냥 날아가 봅니다. 레일건에는 폭약이 없어요. 자체 폭약이. 그런데 마하 6의 속도로 날아가 버립니다. 탄도미사일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포탄이 그냥 쇳덩거리예요. 포알이 그냥 쇳덩거립니다. 폭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워낙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위력이 엄청납니다. 벙커버스터급 위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만 있으면 이런 게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 핵 추진, 경항공모함이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같이 터빈으로 돌린다면 이거 전기 만들어내려면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터빈은 그냥 추진력을 내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바다에서 물도 생산해놓고 원자력 항공모함이 뭡니까? 물을 원자로를 돌려서 거기서 해수를 담수화해가지고 물을 만들어 먹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 해군기지에 자주 입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일 내내 떠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쌀하고 김치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 조금 더 들이면 어차피 디젤 엔진이나 가스 터빈도 다 엔진값 들어갑니다. 그 엔진값에 조금 더 엎어서 이런 두산중공업이 바로 가지고 있는 기술 있잖아요. 이거 바로 인용해가지고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다 개발된 기술이고 약간 모디파이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기술이 다 있는데.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전투기만 싣고 다니는 그런 정도라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목적으로 쓸 때 그 운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정식 명칭도 대형 수송함 2로 명명했잖아요.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반도 유사시에는 이 배를 상륙함으로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전기 출력만 높여버리면 원자로를 실어서 전기만 충분히 확보하면 우리나라 원자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런 안전한 장치에 전기만 확보해버리면 이 레일건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험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험 완료한 겁니다. 실험 완료한 거면 전력만 더 키워가지고 쏘아버리면 그냥 날아가 봅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은 보통 미사일 하나가 몇십만 달러씩 하잖아요. 이거 탄두 하나 겨우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그냥 스텐 같은 거 푹푹 찍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걸로 셀이 쏘아버리면 끝내줍니다. 폭격이 안 들어가니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쇠등거리니까 들고 다니면 돼요. 떨어뜨려도 되고 집에 던지고 공놀이를 해도 됩니다. 무거워서 안 되겠지만 폭약을 싣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배가 안전하잖아요. 그 레일건도 전기로 움직입니다. 전기로 발사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기 막 스위치 누르면 빵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탄도미사일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오차범위 1m 내입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김정은이 살고 있는 집 창문으로 들어가서 침대를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레일건 포기할 필요 있습니까?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부피도 그렇게 크게 차지 안 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시대는 레이저 무기 시대잖아요. 레이저 무기가 뭐로 움직입니까? 예,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전기를 항상 확보하고 있으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미래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포 100kW급 이상이면 비행기 팡팡 날아갑니다. 300kW급이면 미사일도 그냥 보내버립니다. 저기 미사일 쏘면 그냥 중간에 날려버립니다. 레일건 실어놓으면 요격이고 뭐고 굉장히 정확하게 끝나버립니다. 고출력 레이저포와 레일건 이런 게 곧 상용화되는데 중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잖아요. 2030년이 되면 경유나 가스터빈 방식은 과거형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유 가스터빈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35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F-35가 지금 청주공항에 있잖아요. 북한이 청주공항으로 에이테킴스를 그냥 쏴가지고 날려버리면 이 F-35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항공모함에 F-35를 실어놓으면요. F-35B죠. B를 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배가 항상 떠다니지. 근데 지자리에 가만 서 있습니까? 청주 비행장, 이런 비행장 하나가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장 하나 만드는데 7조 가까이 듭니다. 거기다가 땅값 보상해주면 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수소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싸죠. 공항 하나 짓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한번 기종을 픽스해 놓으면, 결정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스터빈 방식이냐, 디젤 엔진 방식이냐, 원자로 방식이냐에 따라서 한번 결정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엔진을 드러낸다 해도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 핵 추진, 원자력 추진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이미 설계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중기 계획에서 첩보위성, 정보위성을 5개를 띄운다고 하네요. 그것도 2023년까지. 우리 첩보위성을 5개를 띄우겠다. 이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공군이겠죠. 공군 어느 부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5개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나라 상공을 2시간에 한 번씩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북한 지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전력화 되려 그러면은 30분에 한 번씩 지나다니게 되면 끝내줍니다. 그럴 때 일본의 지소미아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5대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10개에서 15개의 인공위성을 합치면 20개가 되죠. 일본에서 5개 더 쏘니까 우리 5개라도 하면 최소 25대의 인공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30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5대의 위성 사진 정보를 주고 일본 첩보위성이 찍은 약 20대의 사진을 받으면 25대가 돌아가는 셈이잖아요. 30분에 한 번씩 북한 상공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폐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받고 하면서 북한을 24시간 30분 간격으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화력함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이 합동 화력함에는 현무2 등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예, 레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배터리를 가능한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 해봤자 핵 추진 때만큼의 전력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다량으로 어떻게 발사하는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유사시에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여분의 어떤 장치를 달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기는 충분하게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레이저포나 레일건이 상용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전함의 위력은 전기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의 전력은 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미래의 이 전투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계획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EMP탄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시험은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잖아요. 이때 전자기 펄스로, 핵무기가 아닌 전자기 펄스로 그것을 무력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EMP가 한번 제대로 작동하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모든 기기는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수리도 안 됩니다. 북한의 모든 전투용 컴퓨터 싹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미사일이 있다면 싹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북한의 레이더 기지에 전기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 싹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EMP탄의 위력입니다. 이것은 언제 썼냐면은 북한이 단추를 누를지 모른다 하는 그런 징후가 잡힐 때 여기서 순항미사일에 그것을 실어서 북한 상공에 띄워놓고 탁 터뜨려버리면은 단추가 눌러도 소용없죠. 단지 이때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전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이 또는 위험이 발견되는 순간 바로 날려서 바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누르면 끝나니까. 누르기 전에 EMP탄을 북한 상공에서 터뜨려가지고 북한의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전자기기는 다 고철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래식 무기밖에 안 남습니다.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이게 명령을 받아야 진격을 하든지 후퇴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전기도 못 쓰게 되고 무전기도 못 쓰게 되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00% 우리 같은 방어 위주의 국가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EMP탄을 다량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EMP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옛날부터 해오던 거 그냥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해오던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 계획 세워놨던 겁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놨던 계획으로 글로벌 호크 이거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무인기입니다.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 떠 있습니다. 작전 비행 시간이 38시간, 42시간 막 이렇습니다. 뚝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위성과 같죠. 적어도 위성과 같은데 위성보다는 낮게 떠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찍을 수 있죠. 글로벌 호크 이거 꼭 도입해야 됩니다. 꼭 도입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고도로 뜨기 때문에 지상에서 20km 이상 위로 뜨기 때문에 쳐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 뒤에 바로 감춰져 있는 거는 조금 더 가까이 가야 조금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버리면 무슨 수로 조금 더 자세히 쳐다보겠습니까? 하여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 하나는 잘 조져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를 추적할 수 있는 위상배열 탄도탄 감시 레이더 그린파인 블록 C 신형입니다. 신형을 2대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최대 탐지 거리가 기존에 그는 500km였는데 이거는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경상도와 전라도 남부에 배치시킨다고 하는데 이 2기가 왜 그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릅니다. 이게 가능한 한 북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동해상에서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SLBM을 대비하자면 남쪽에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미사일을 가장 많이 쏘는 데는 북한 땅입니다. 육지입니다. 육지에서 쏘는 걸 방어할 때는 이게 조금 더 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남으로 배치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매2를 성능 개량해서 미사일을 잡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북한의 미사일들은 여기 회피 능력이 있어서 편신 탄도 비행을 합니다. 막 지 맘대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 철매2가 편신 탄도 비행까지 다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비행으로 날아오는 것은 잡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자꾸 개발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어쩌면 맑은 날씨에서는 레이저가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무기들의 근본은 기반은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에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A사, 이 벌집 구조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개발되면 비행기 앞쪽에서 적을 아주 디테일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수입 대체 효과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출할 때는 이게 엄청 비싼 거잖아요. 이 비싼 걸 수출하게 되면 남는 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 전투기 F-15, F-16 이런 데 싣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A사 레이더 개발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약 400억 원대의 기술 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흘러나왔습니다. 당초 자체 개발 자신 있다 하던 ADD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괜찮습니다. ADD 열심히 하세요. 돈을 주든 훔쳐오든 이거는 무조건 개발해야 됩니다. 이 레이더만 개발하면 많은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레이더 개발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 개발하면은 자, 이 모든 비행기 앞에 다 들어갑니다. 저렇게 들어갑니다. A사 레이더가 싹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뿐입니까? 이 함정에도 다 이거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량 생산돼 가지고 우리나라 함정 모두에 장착하면은 정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이게 다 링크가 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A사 레이더는 꼭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6년 전부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뉴데일리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취재한 건데요. 우리 군은 90년대 중반부터 21세기형 무기 획득 계획을 세우고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대우중공업과 서울 소재 K대학, K대학 하면 아시겠죠? 연구팀이 레이저포를 개발해가지고 400m 떨어진 곳의 철판 관통에 성공했습니다. 400m 떨어진 곳의 철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 ADD죠. 국방과학연구소는 90년대 초부터 하전입자 빔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지향성이라는 게 에너지를 한 곳으로 팍 모아가 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파괴력을 나타내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히 한반도와 같이 전장의 중심이 짧은 곳에서 북한의 방사표, 장사성포,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이 날아올 때 요격을 하려면 1분에 10회 이상의 요격이 가능한 레이저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다이오드하고 고성능 반사경하고 렌즈하고 전력을 충전했다가 짧은 시간에 높은 출력을 확 바꿔주는 울트라 캐퍼시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했다는 겁니다. 단지 출력을 높이는 것만 남은 거죠. 여기서 어떤 레이저든 그 한 번 발사되는데 1,000원 내외, 비싸도 10,000원 내외면은 이 레이저를 쏘아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방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그런데 이게 1,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출력을 대단히 높일 경우에는 날아오는 미사일도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수천 발이 날아올 때 뭐로 방어할 겁니까? 이게 다수 배치됐다면 탁탁탁탁 순간적으로 쏴가지고 다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300kW급을 개발하면 이건 아주 나쁜 날씨만 아니면 날씨가 좀 흐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메가와트급으로 가면 전천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00kW급으로 순간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면 북한의 장사성포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는 비교적 단순한 과학입니다. 미국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스스로의 패배의식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돈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개발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소수의 과학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레일건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게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실험 성공했던 겁니다. 2014년이면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2014년에 방송된 ADD 레일건 실험 영상을 보면은 미국 레일건보다 화염과 탄의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좀 작지만 전기 에너지를 플레밍 왼손 부칙에서 싹 흐르게 하고 탁 나가게 하는 그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전환해서 탄을 음속 몇 배의 속도로 날려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음속을 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하 속도로 날려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통의 레일건이 마하 6부터 시작한다고 볼 때 이미 근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다 돈만 좀 투자해주면 레일건의 구경을 넓히게 됩니다. 구경이 늘어나면 더 먼 거리까지 더 강한 폭발력으로 상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구경이 제대로 늘어나고 조금만 무게가 되지만 방카 버스터급으로 북한의 땅굴을 모조리 없앨 수가 있습니다. 땅굴 속에 지휘부가 만들어져 있더라도 그것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현재 레일건의 구경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17년에 밝혔는데 그 이후 소식이 깜깜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들어 여기에 대한 지원이 끊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형 무기입니다. 미래에는 이것이 상용화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거는 개발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전력만 충분하면 되니까 이것을 쏠 수 있는 선박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국방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기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외신을 뒤질 때 이런 부분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국내 소식으로 방송 분량 하나를 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